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건적의 난과 이제 오두미도 교도를 할게요. 이 한건적, 태평도 오두미도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2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것 중에 국연지 신천사도 관련된 문제 있죠? 이건 이제 도교의 성립과 관련된 그것도 그 기원이 태평도 오두미도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이 이 태평도와 오두미도가 이제 후한 말기 때에 등장했냐, 그 배경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후한 말기 때에 들어가면 외척과 한간 세력들이 바로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십상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서 십상시다 해갖고 이제 자주 언급됐던 것도 후한 말기 때 10명의 그 한간들을 지칭하는 건데, 그래서 정치적 혼란이 심했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으로는 전환 말기 때부터 호족대 대토지 사유 및 이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자연재해 소농에 몰락됐고, 그래서 항리 공동체가 붕괴돼요. 그래서 전환 초기 때는 대개 이제 기본 단위가 향하고 리죠. 향과 리. 그래서 그 향과 리해를 통해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환 후기 때 호족들이 등장하면서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호족들 대토지 사유가 강하고 도적이 이제 뭐냐면 행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니까, 자, 그 기존에 있었던 이제 그 항민들은 예전에는 향과 리를 통해서 상호 부조를 통해서 이제 말하면 거기에 기대가지고 생활했는데, 자신이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 허전함, 그리고 이런 그 예전에 향리 공동체를 대신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다 보니까 등장한 것이 뭐냐면 종교 공동체죠. 그래서 이런 태평도나 오두미도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예전에 상실됐던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또 홍과학 발달과 그 예교주의 유행으로 그다음 유학의 영향력이 축소됐다. 그래서 이제 그 유교는 점점 그 학문 쪽으로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화될 뿐이지 실제적으로 어떤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념을 대지 못해. 이런 것들. 자, 그걸 이제 그 자질을 태평도 오두미도가 다시 이제 했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그 당시 북방 이민족인 강조, 홍로, 손비 등의 침략, 이런 것들도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죠. 그러면 이제 태평도를 이제 볼게요. 태평도. 자, 이 태평도는 그 종전의 향로 사상을 바탕해서 노장 사상 등 여러 사상을 흡수해서 오두미도와 함께 위진남북주식의 도교로 발전됐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태평도보다는 오두미도가 훨씬 더 직접 관련돼 있어요.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오두미도는 이제 신천사도, 그러니까 천사도라고 이름을 바뀌죠. 네, 그래서 이제 천사도 교도관이 이제 남천사, 북천사, 네,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여튼 자, 이 태평도는 개인의 보신을 되게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그런 불교 장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는 주로 내 마음속에 이 불교 장생할 수 있는 길을 생성하는 걸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이걸 양생한다고 하거든요. 보통 도교에서는요. 예. 그래서 도교에서 불교 장생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약을 먹는 방법이야. 약. 예. 그래서 연단이라는 그걸 먹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을 먹는 대신에 내 마음속에 있는 기를 양성을 시켜서 뭐냐면 불교장생할 수 있는 방법이야. 예. 그래서 이제 태평도는 이 후자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향로를 신격화해서 제사를 지내고 종교 성격이 강화됐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자, 향로라는 것은 뭘죠? 황제와 노자죠. 예. 그래서 원래 노자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신격화돼. 그래서 태상군자라고 불러요. 도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신격화된다. 자, 그러면 한건적의 난을 이제 볼게요. 한건적의 난은 이제 태평도를 조직했던 장각이 이게 불려일으켰는데, 자, 이때 이제 그 과정을 보면 그 농민과 지식인 계층의 반정부 성향이 있고, 신도를 군사 조직화시키죠. 그래서 음양오행설의 바탕으로 항색을 강조한다. 자, 음양오행설은 그 춘추 전국시대 때 음양설과 오행설이 합쳐져 갖고 형성된 건데, 음과 양이 있고, 그 음과 양과 짝 맞춰 갖고 오행이 있죠.
그래서 수, 목, 토, 금 이렇게 오행이 존재하죠. 이 음양 오행설 가지고 또 왕조 교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중교 왕조 교체를 이제 음양 오행설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그걸 오행 종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양 오행설의 음양 오행 종시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음양 상생설하고 음양 상극설이 있어.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음양 오행 상극설 상생설은 그 뭐냐? 자, 이 오행의 그 돌아가는 것이 서로 도와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그 수는 목을 낳고 목은 한을 낳고 한은 토를 낳고 토는 금을 낳아요. 네. 그 말은 이제 자연에서 비하면 자 물을 주면 뭐가 나죠? 나무가 형성되죠. 나무는 뭘로 때울 수 있어요? 불로 때울 수 있죠. 불을 떼어서 거름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네? 땅이 되는 거냐 토지에. 그 다음에 토지에서 뭐가 나오죠? 땅을 파면 철이 나오죠. 철강석 같은 것들. 이런 거 연결시킬 수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상생설이에요. 상극설은 오행을 그 오행의 운행 법칙을 서로 대립과 가정을 서로 극복하는 과정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수는 한을 극복하고 수는 한을 이기고 한은 금을 이기고 금은 목을 이기고 목은 톡을 이기고 토는 수를 이기고 또 수는 또 한을 이기고. 그래서 예를 들어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면 어떻게 돼? 물을 끼워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이 이제 상극설이에요. 보통 중국에서는 상극설 가지고 왕조 교체 설명하는데 여긴 특이하게 뭐냐면 상생설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진나라의 덕은 뭐가 될 거야? 자, 여기에 토덕을 강조했으니까 진은 목덕이 되는 거죠. 목덕.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이제 그 한나라의 덕, 목덕이 아니라 목덕, 진이 그 수덕이고 전한이 목덕이고 그다음 후한이 하덕이 되는 거죠. 하를 상생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죠? 그냥 토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토는 색깔은 뭘 뜻하죠? 항을 뜻하죠. 항색을 강조한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딱 보면 푸른 하늘이 이미 죽었네. 그래서 눈은 하늘이 설이다. 그래서 갑자년에 올해 천하가 되기를 자. 여기에서 이제 푸른 하늘이라는 것은 누굴 뜻까요? 그러니까 창정이사의 때 기존의 하늘은 죽었다. 자, 창정이사는 한왕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항청대림 새로운 하늘은 뭐예요? 항을 기반으로 한 그 토를 기반한 그 한건적을 의미한 거죠. 그래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세제 갑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60갑자라고 하잖아. 60 그 갑자. 그래서 60년마다 한 번씩 주기에 돌아가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온 주가 뭐예요? 갑자죠. 네, 갑자 상징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천하 대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한건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기존에 하느니였던 한왕조를 뭐냐면 대신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색을 강조하기 때문에 토덕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뭘 두죠? 둔건을 한건을 하죠. 한건적이 된 거죠. 그 한건적을 가끔마다 이제 홍건적과 헷갈리신 분인데 홍건적은 언제 때 등장하고 원나 말기 때. 원나 말기 때 이제 강나의 반란군들이 붉은색 두 번을 두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좀 구별해야 돼요. 그 외에 항색 구별과 항색이나 붉은색 두 번을 두는 다 아시죠? 적과 악을 구별하기 위한 거죠. 예. 그 빨간색은 참고로 홍건적은 빨간색 왜 두었냐면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 뭔지 아세요? 예, 빨간색이요. 예. 그거 연관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빨간색을 별로 불길하다 해갖고 안 좋아하잖아. 근데 중국 애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가 보시면 다 빨간색이에요. 예, 툭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 한건적나라는 진압이 됐죠. 그래서 지방 호족 때 군사력을 동원해 진압했다. 그래서 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삼국지 연의에 보이는 수많은 영웅들이 나타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국에는 자기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삼국에 의해서 이제 분리가 되죠. 자, 오두미도를 보죠. 이 오두미도는 어떤 종교냐? 원래는 이 사람들은 태평도에 였다가 갈려져 나갔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생 종교를 만드는데, 이 종교는, 이름이 왜 오두미도라고 부르냐면, 입단할 때 쌀을 몇 두로 받아요? 5두를 받는다 해갖고, 오두미도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쌀을 받고, 뭐, 교단, 교주가 다 먹는 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사회복지, 교단의 복지 정책을 이용하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또 끌어들이고 또 쌀을 더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력들은 장릉을 시발로 해갖고 장로까지 한 3대 동안 그 어디에 그 사천 지역에 종교 왕국을 건립해요. 거기 삼국지에 보면 그 오두민도가 건립한 종교 왕국이 있어요. 나중에 조조에서 이제 멸망당하지만 하여튼 이제 이 교단 조직이 일종의 뭐예요? 국가 조직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상당히 세력이 확대됐었다. 예. 그 후에 이제 조조에서 이 왕국이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국은 계속 살아남아요. 이 조직은. 그래서 이 오도미도가 계속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가고 결국에는 이 오도미도가 나중에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천사도라고 바뀌어. 천사도. 예. 그리고 이 천사도가 북천사도, 남천사도 해갖고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 북청사도 쪽에 있는 얘가 뭐냐면 구겸주이 세운 신천사도야. 이 북천사도가. 예. 그래서 이 신천사도 때 국가 권력과 결탁이 되면서 이 교단을 정비화 체계화시켜. 예. 그래서 보통 이 도교의 이제 출발점을 물론 오도미도 태평도에 찾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신천사교 있죠? 이 천사교부터 이제 출발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255페이지 펴보세요. 자, 255페이지 47번 문제 볼까요? 자, 47번에 미추신 반란이 일어난 배경을 두 가지 서술해보고 가에 들어갈 단체를 써보시오. 또 이 단체가 후대에 미친 영향을 말해보시오. 자, 요 반란은 뭘 의미할까요? 어떤 반란이죠? 이거는 그 항건적에 나는 의미한 거죠. 태평도가 일어나긴. 그래갖고 이제 그 배경이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호적 토지 경병 그리고 농민의 외척이나 한간 등 정부와의 가중한 부역의 부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재해가 일어났고 만성적 기근, 또 북방어에서 여러 이민족들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훗날 오두미도와 함께 위진남북주시에 도교 발전했다. 도교의 기원이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엄밀히 말해서 이 도교의 큰 기원이 됐던 것은 그 태평도보다는 오두미도 쪽이 더 가까워요. 이쪽이 파가. 그 다음에 48번 문제를 보면요. 자, 가에 들어갈 종교 단체 쓰고 이 단체 명칭에 유대를 써보시오. 자, 장릉이 창시한 종교단체는 뭐죠? 여기 오두미도죠. 그래서 왜 오두미도냐? 자, 질병에 치유되면 쌀 오두를 바친 데서 비롯됐다. 이런 설도 있고, 이단을 할 때 쌀 오두도 바쳤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5페이지. 자, 245페이지 16번하고 17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요거 관련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그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16번 문제는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면, 자, 여기 다음 사건의 명칭을 써보고 이 사건의 영향을 두 가지로 써보시오. 자, 요 사건의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이걸 당고의 금이라고 해요. 당고의 금. 네, 당고의 금은 이제 1차, 2차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마 2차 당고의 금 같은데, 그 당고의 금은 왜 일어났죠? 일단 그 당시 이제 자칭 청룡파 그 관료들이 그다음 탕류파 한강과 그다음 한강과 결탁된 관료들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났던 건데, 이 당고의 금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청룡파 관료들은 당고의 그러니까 금고 정치를 이제
취하게 돼요. 금고. 금고라는 건 지금은 뭐예요? 되게 이제 갇혀 지내는 형을 그 중에 징역형이 있고 금고형이 있죠. 징역형은 그 감옥소에 있으면 뭘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 거고, 금고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예. 그걸 이제 금고라고 하는데, 근데 이때 금고라는 의미는 정근대 시대 금고는 벼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벼슬 진출을 못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결과 청룡파 관료들은 정계에서 완전히 자치를 이제 갖추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하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청이 집단을 배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탕류와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청렴을 내세우기 위해서 깨끗한 걸 내세워서 인물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물 평가가 나중에 제하에 이제 뭐냐면 확산이 되고, 나중에 이 세력들이 나중에 이제 그 삼국시대 때 각국의 참모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그들 안에 또 네트워크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인물 평가를 바탕으로 해갖고 가문의 격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가문의 격에 따라서 뭐냐면 그들 내에 또 문벌 기종의 질서가 형성이 돼. 그것이 나중에 그 어디에 반영이 된 거죠? 구품 중정지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결과적으로 탕류가 승리하면서 사회 정의가 크게 흔들렸고, 한건군의 농민 전쟁이 일으킨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정화가 안 되니까 이제 밑으로부터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보면 17번을 볼게요. 17번. 자, 다음 반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한총사의 변화 측면에서 서술해보고 이 반란의 진화의 결과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밑줄 친 내용에 반영된 사상을 써보시오. 자, 이건 장각이 창청이 이미 끝났고 항청이 일어났으니 때는 갑전이고 천하는 대길이다. 이거는 그 음양상생설을 바탕으로 한 거고, 이때 항색, 토독 이런 것들을 강조했으니까 뭐와 관련 황건적인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은 앞에 언급했던 내용들 이제 쓰시면 되는데, 거기다 좀 더 추가하자면 항제의 부과를 볼 수 있다. 항제. 그래서 전환 초기 때 향과 리를 바탕으로 한 자치적 조직이 붕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항제를 바탕으로 해서 농민들이 이제 사회 보장적인 어떤 성격들이 이뤄지기는 뭐냐면 상실하게 되고, 그걸 대신해서 종국 공동체가 그 자질을 메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반영된 그 사상이 반영된 사상 내용은 이제 그 오행사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행사상 중에 오행상극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상생설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반란의 결과 한 20년 동안 이제 진압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한나라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누가 동원돼서 했어요? 지방세력가들. 그래서 이 지방세력가들이 이제 호족대 군사력이 강해지면서 그 당시 이제 그들이 지방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삼국시대 연결되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다음 테마가 이제 중세사 부분인데, 자, 중세사 보기 전에 이제 뭘 보냐? 그 중세 기출문제 분석표를 좀 볼게요. 보통 중세든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당나라 본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냥 송으로 끊었어요. 예. 왜냐면 말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충 끊었는데, 위진남북조 시대는 좀 보면 구품중전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구품중전제 안 나와요. 이게 너무 문제가 쉽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아. 이 부분은. 그 다음에 군전제도 예전에 나왔고 최근에 안 나와. 요것도. 그 다음에 이제 둔전제, 정관전제도 예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별로 볼 게 없는데, 요번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게 뭐죠? 도교와 불교가 가거든요. 위진남북조 도교 불교 요거 하는데 예상 외의 문제였어요. 이거 문제는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양사 계론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예. 그래갖고 있고, 그다음 수당시대 때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양세법이에요. 이 양세법은 지금도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중국의 조세제도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양세법, 일조편법, 지정은제 이렇게 세 가지 나오고요. 특히 양세법하고 지정은제는 더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양세법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중국의 수당세 종교와 관련된 부분도 보시면 되겠죠. 선종을 중심으로 했고,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안사이나는 뭐, 뭔 상관없죠. 가끔씩 뭐 담다평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로정책, 03년도에 나왔던 건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죠.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 최근에 나오는 건 뭐냐, 당나라 시기 때 군사제도 관련된 부분 있죠. 요번에도 시험 나온 것이 학기제인가요? 학기제. 듣보잡 같은 그 군대에 있는데, 자, 학기제가 나왔고, 당나라 중기 때 군사제도, 그래서 번진제도 뭐, 군사제도 부분이 나오는데, 아마 전공하신 분이 그거 같아. 당나라 그 군사제도 관련돼갖고, 예, 그거 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사서, 예, 그래서 당나라 사서 간천제도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왔고요. 송나라 가면 많이 나오는 게 과거제도예요. 과거제 진짜 많이 나와. 아마 중세사 부분에서 과거제도 많이 나올 것 같아. 대개 보면 이제 어느 시대의 과거제는 당, 송, 명, 과거제도 좀 다르죠. 당나라하고 송나라의 과거제도 비교하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당나라하고 송나라 과거제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왕하설 신법. 이 왕하설 신법은 의외로 좀 적게 나와요. 이게 이상하게. 그래서 왕하설 신법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기초에는 그 임용에 그 수능에 많이 나오거든요. 임용에는 좀 약간 그 중요성에 비해서 적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뭐 자치통감, 그다음에 송나라 때 이제 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혁명, 상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다음 송나라의 어떤 경제적 발전상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당말부터 송나라까지의 병역기를 무슨 병역기라고 해요? 당송병역기라고 하죠. 당송병역기. 그래서 이 당송병역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1번 학계에서 여러 의견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도학파니 뭐 동경학파니 그런 사람들인데, 동경학파는 이제 뭐에서 뭘로 변했다? 고대에서 중세에 변했다.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경동학파는 고대에서 중세가 아니라 중세에서 근세로 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이거 당송병역기는 의외로 나올 것 같은데, 강자중국사는 되게 많이 서술됐어요. 그 동양사 개론이나. 근데 의외로 중요도에 비해서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 단독 문제에서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당송병역기와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는 명말총초의 자본주의 맹하론 있죠. 이거 더 강조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학계에서 강조되는 건 거기 자본주의 맹하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중요도에 비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강 강목해갖고 주위에 이제 초안 정통론 그것들이 나왔고, 송나라 도시와 관련돼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송은 되게 도시가 발달됐죠. 개봉을 중심해서 항저 인구가 100만이 넘었다는. 그리고 당나라 도시와 비해서 상당히 당나라 도시는 좀 폐쇄적이에요. 문화는 상당히 뭐냐면 개방적인데 도시 구조는 폐쇄적이라는 좀 특징이 있는데, 송나라는 거꾸로야. 송나라 문화는 좀 국수적이죠. 근데 도시 구조는 상당히 개방적이야. 자, 그래서 당나라의 도시 구조 이런 것들 특징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와 관련 청명상하도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사료들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테마 넘어가죠. 테마 1번. 자, 삼국과 유진 시대 때 이제 전반적인 정치하고 토지제도 이제 부분을 좀 볼게요. 430페이지 나오는데. 자, 후한이 이제 망할 때 크게 세 나라로 나눠지죠. 이게 이제 위촉오죠. 위촉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총은 위한테 멸망하고, 그러니까 위는 진으로 바뀌죠. 서진으로. 서진은 오를 이제 통합을 하고, 잠깐 통일했다가 이 서진이 그 56국의 침해 받죠. 그래서 결국 망하고, 그래서 하복에는 오가 16개 국가를 세우죠. 그리고 강남에는 동짐이 있고, 그리고 56국을 통일했던 하복의 왕조가 선비족이 세운 그 북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동진이 망하고 송제 양진이라는 국가가 등장하고, 그래서 다시 북이는 동제 뭐 서제, 아니 그 북이는 그 북주 북제,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북이와 그 다음에 그 북제 북주 동이 서이 이런 국가들 북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송제 양진을 남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시대를 위진 남북조 시대 한 400년 동안 분열시대라고 이제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분열 초기 때인 삼국시대를 좀 볼게요. 후한이 멸망하고 나서 후한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위나라한테 멸망당하죠. 그때 위나라한테 멸망당하고 가서 그 어떤 방식으로 선양이라는 방식으로 멸망을 당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위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조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조조의 아들이었던 조비죠. 조비. 조비. 그러니까 조조 때까지는 위왕이라고 부르는 게 나아요. 조조도 분명히 한나라를 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놨던 건 뭐냐면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었어. 근데 조비 때 이제 들어서 그 한나라의 마지막 왕부터 뭘 봐요? 성향을 받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성향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일단 그 왕권의 정통성 확립하고 반대 세력을 좀 무마시키기 위한 거예요. 일종 정치 쇼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하여튼 위촉 오로 나눠지게 되고, 자, 먼저 볼 나라가 이제 위인데, 위나라는 이 삼국 중에 제일 큰 국력을 가지고 있죠. 인구도 많고 토지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뭐냐면 삼국을 나중에 통일할 수 있는 배경이 됐는데, 자, 발전 배경을 보면 선양이라는 형식으로 나눈데도 뭐죠? 후한제국의 기반을 계승했고 둔전제든지 구품간인제 병호제를 통해서 부국경을 깼죠.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삼국이 정립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이제 원수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뭐 등등을 있는데 이런 나라들을 뭐냐면 하나하나 점령했어. 그때 이제 펼쳤던 정책들이 원교 근공 정치예요. 그 원교 근공은 뭐야? 예전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진나라가 그 육국을 벌할 때 점령할 때 하는 정책이죠. 그래갖고 이거 마찬가지로 가까운 곳은 공격하고 먼 곳은 손을 잡는 방식으로 이제 영토를 확대시켰다. 그러면 이제 삼국의 위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될 수 있었나? 삼국 중에 그걸 보면 이 정책들 내용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둔전제를 볼 수가 있는데 둔전제는 조조 때 실시한 제도야. 대개 이제 둔전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민전과 군둔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는 그 민둔이 아니라 군둔이에요. 군둔이란 건 뭐냐면 그 군강고제 아시죠? 군강고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둔전병제 그 동로마 제국 때 그 제도 둔전병제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국가가 땅을 주면서 그 땅의 대가로 뭘 한 거죠? 세금도 걷고 군사를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둔전제 내용을 보면요, 주인 없는 토지가 증가되는 항우리가 증가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전쟁 기간이다 보니까 유민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 재건이나 식량 확보를 통해서 이제 실시를 했고 유민들 모아서 농지를 나눠주고 이들을 둔전민으로 삼아요. 둔전민으로. 그래서 이제 둔전민을 이제 삼고 둔전민을 그 당시 이제 그 둔전 간의 호적에 편입을 시키죠. 둔전 간 편입. 그래갖고 이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는 그 당시 중랑장을 파견해갖고 농간으로서 조세를 징수하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그 주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둔전민에게 토지를 지급한 명적은 1호당 100물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호족의 토지를 소작할 때보다 좀 반값으로 이렇게 그 징수했다고요. 세금을 한 50%, 60%. 그 결과 유민의 문제는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항구제는 개간되고, 그 다음 국가 경제가 재건되고, 특히 이 둔전민들은 평상시에 농사 짓지만 전쟁 날 때 뭘로 사용할 수 있죠?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농병일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유지에 큰 도움이 됐다. 근데 주의할 것은 뒤에 이제 나온 여러 정책들, 뭐 정가점제라든지 군전제라든지 되게 호족들 대토지 소유를 좀 제한하려고 견제하는 목적인데 요거는 호족들의 그 대토지 소유의 제한은 별로 의미는 없다. 농병일치적 성격, 그 다음에 그 식량 확보, 재정 확보 이런 것들이 주요 정책이었다. 목적이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도가 병호제인데, 병호제는 이제 뭐냐면, 뒤에 이제 나온 건데, 보통 이제 전쟁 시기 때는 병력 확보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모병, 그러니까 투항병을 중심으로 해갖고 세습적 병역의 의무를 지닌 거야.
그러니까 군호를 만들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일을 하도록. 예. 그래서 병농분리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자, 그래서 위오초 남북주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근데 이 병호도 나중에 사회적 지위가 저하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국pun관인법, 요거 2개 쳐놓으셔야 되죠.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자, 국pun관의 배경을 보면, 이 국pun관인법은 그 배경이 뭐냐 하면, 후한시대 간직 등용이 매체에서 강간돼 문란이 됐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 참신한 인재를 등용하고 호족대 간직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 언제 만들어졌죠, 이건? 이거는 조비 때 만들어졌죠. 조비 때. 그래서 앞에 조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조조죠, 조조. 조조는 되게 실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조조는 그 탕류 출신이에요. 왜 탕류예요? 그 아버지가 고자죠. 환관이죠. 환관. 아버지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환관 출신이에요. 그럼 환관이 어떻게 되느냐? 이을 수가 없죠. 아들을 생산을 못 하는데, 그건 뭐냐면 양자를 드린 거야. 아버지. 그 조조의 아버지 양자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조조를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조는 집안 출신상 환관 집안이에요. 할아버지가 이제 환관이니까. 이 사람은 되게 실용적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딱 보고 뭐냐면 재능을 보고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써요. 근데 추천 같은 거 안 받아. 근데 이제 그 아들이었던 조비는 좀 재능도 중시하지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도덕적 능력, 자질도 보는 거야. 그래서 추천을 받고, 그 다음 시험한다면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전된 제도가 국pun관인법이에요. 근데 도덕적 자질이라는 게 좋긴 좋아. 근데 지금도 이제 도덕적 자질을 하려면 이게 되게 주관적이죠. 그리고 그 당시 학론에 따라 도덕적 자질 있는 사람 뽑는다면 학론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야? 되게 호족들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호족들 뭐냐면 자제들이 선거가 되는 거죠. 추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예전에 후한 말기 때 그 청류 집단들이 형성된 인물 평가가 있죠. 이 인물 평가에 따라 가문의 격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 가문의 격에 따라서 평가받고 인재가 선발되는 제도가 국pun관인법이에요. 원래는 그 호족들 견제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호족들이 뭐냐면 간직제를 통해서 선발제를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해서 문벌 귀족화되죠. 예. 그래서 예전에 한걸 이선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비슷하다는 거.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보면요. 국공의 덕망이 있는 자들, 예, 국공의 중종관이 임명하여 그 학론을 보고 우수한 인물을 선발하는 건데, 되게 구등골 평가에서 중앙에 추천해요. 이걸 향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 4등급을 낮춰가지고 간품을 분과하죠. 예를 들어 내가 2품을 받았다. 그러면 한 콩을 2품을 받으면 4등급 낮으면 간품을 몇 등급 받겠어요? 6품을 받죠.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자, 결과를 보면 되게 중정관이나 거기 추천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죠? 호족 출신이죠. 호족들이 중앙간직에 올라가는 배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가문의 격이 정해지기 시작했고, 그 중에 2품을 받은, 한 품, 2품을 받은 사람이 제일 높은 집안이야. 1품은 항시를 받기 때문에 제외하고, 2품을 받은 집안이 제일 격이 높은 집안이죠. 이걸 문지 2품이라고요. 대개 이제 문지 2품을 받으면, 정 6품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기거당이라든지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받아요. 되게 어떤 직이냐? 한직이 한직. 그래서 요 한직에 들어가면 할 게 없어요. 할 거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4개월 있다가 곧바로 이제 다음 코스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인기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벌귀족들은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실무적 능력도 없어. 그래서 주로 누가 했냐? 그보다 좀 문벌귀족보다 훨씬 격이 떨어진 한문세력들이 있어요. 이들이 주로 이제 뭐냐면 실무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무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위진남북 귀족사회 형성에 큰 중요한 작용을 한다. 국pun관인법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나중에 남조는 이제 서진의 국pun관인법 그대로 갖다 보시면 돼요. 근데 북조 같은 경우에는 그 탁발족에서 온 북조는 국pun관인법이라는 게 없었죠. 원래 없었는데 나중에 언제 만들어져요? 그 태무제 때, 태무제가 아니라 호문제 때 만들어지죠.
그 국가가 임의대로 도입을 해갖고 국분관리법을 이제 실시를 하거든요. 예, 위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조식이 이제 있는데, 호조식은 뭐냐면, 그 지난 시대 때는 그 개별 인신 지배 체제가 형성됐기 때문에 세금 단위가 뭐예요? 사람마다 단위죠. 인두세죠. 근데 이제 이걸 부정하고 호 단위로 부과한 제도가 호조식이다. 그래서 이제 남북 시대에 이제 호조의 표시가 됐다. 지금 보는데 이 호세 단위는 계속 그 명의나 이런 데로 계속 가죠. 양세법이라든지 일조폰법에 반영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진남북 시대 때 주로 그 황제가 왕조가 교체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선양이었다. 이거 문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성향은 예전에 한 것처럼 공벌에 반대요. 공벌은 뭐예요? 무력을 통해서 하는 거죠. 성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뭐냐면 왕조 내에서 그 뭐냐면 물려받는 식으로 이렇게 한 거고 우리가 이제 조선에서 고려 넘어가는 거, 아니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것도 어떤 방식이에요? 겉으로는 공벌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뭐죠? 선양이란 방식으로 하죠. 물려받는 방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왜 이런 성향이란 방식을 했냐? 일단 유교조에 입각한 국가의 인연과 황제 숭배 사상에서는 그 당시 이제 그 공벌을 도저히 강제 뺏는 것을 정당성이 상실된 거지. 그 유교적 입장에선 충이 강조잖아요. 그러니까 신하가 어떻게 군주를 패하고 강제 패하고 자기가 황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황제를 그 당시에 민간에서는 신호 받들고 모셨는데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있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조비는 선양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뭐냐면 한나라 대신에 군주로부터 한나라의 황제로부터 선양을 받고 자기가 황제가 된 거죠. 이걸 통해서 유교주의 이념에 또 부합되고 그다음 반대파를 좀 무마시켰다. 자, 그러면 삼국을 이제 볼 때 어느 것을 이제 정통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후대 역사가들이 큰 논쟁이었어. 그래서 위초고 중에 어느 걸 정통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이제 먼저 진수라는 게 진수의 삼국지가 있어요. 그 진수의 삼국지와 그 다음에 나간주의 삼국지 연의는 다른 건 아시죠? 나간주의 삼국지는 뭐예요? 연의는 소설책이에요. 네. 그리고 진수의 삼국지는 이거는 역사책이죠. 소설과 역사는 차이점은 사실 쓰냐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 진수의 삼국지는 그 진수한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위를 계승한 나라가 어떤 나라죠? 진이죠. 진나 때 그 사관이야. 그래서 이제 그 삼국지 썼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국가 차원에서 쓴 게 아니라 그 뭐냐면 개인 차원에서 쓴 거죠. 그런데 진수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냐면 이름은 내가 까먹었는데 진수 아버지는 원래 초나라의 신하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그 제갈량한테 죽게 되거든요. 예. 그래갖고 진수가 그 총나라를 별로 안 좋아해. 그 진수가 이제 또 있었던 것이 위를 계승한 서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를 정통으로 봐야지. 서진 왕국도 정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위나라만 제왕에 봉기해 놓았어요. 제왕에 봉기해 놓고 이걸 정통 왕조에 서술하고 그 다음에 촉과 오는 열정을 기술했어. 이 편제 자체가 완전히 위 중심이죠. 위를 정통으로 볼 수 있다. 이 진수의 삼국지를 자치통감이 그대로 계승했어. 그래서 초창기 때는 북송 초기까지만 해도 그 뭐냐면 위를 정통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제일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예전에 자치통감의 서문에 보면 삼국의 역사를 쓸 때 위초고를 겉으로는 정통으로 봤다고 하지만 그 주자가 지적한 것처럼 연호는 누구의 연호를 썼죠? 위의 연호를 썼죠?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의 정통을 본 거예요? 위를 정통으로 본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계승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촉한 정통령이 등장해요. 이 남송시대 때는 촉한 정통이 나오는데 이것이 유지기의 사통이나 주위의 통관 강목이 반영이 되는데 자, 촉한 정통령은 왜 이렇게 등장하냐? 촉한이라는 말은 뭐예요? 촉이라는 나라는 그 유비가 세웠던 나라죠. 사천성 부근에 세워진 나라인데 삼국 중에 제일 작은 나라예요. 인구도 작고 그다음 물론 촉이라는 나라는 크긴 크지만 이거 제일 적고 국력도 제일 약했어. 예. 근데 왜 정통을 보냐? 일단은
이게 촉이라는 나라가 한을 계승했다는 거야. 일단은 유비가 전한 경제의 후손이다. 야.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전한 경제의 후손이는 뭐 그 족보를 모르니까 피를 모르니까 이제 잘 모르겠죠. 그거는. 근데 전해드는 말은 경제의 아들 중에 중상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상왕인데 이 중상왕은 이제 그 허색한 군주였나 봐요. 그러면서 그 자식을 몇 명 뒀냐면 아들만 해도 120명을 뒀어. 그러니까 그 120명의 몇 대 손인 거야. 예. 그러면 이 유비가 실제로 그 왕족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왕족도 아주 먼 왕족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핏줄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통을 이제 받는데 되게 이거는 객관적 역사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시대적 배경을 봐야 돼. 이거는 팩트보다는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 남성이라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주변부터 이민족이 쳐들어왔던 시대죠. 유목민족. 특히 남성은 그 촉한하고 비슷해. 촉한도 일종의 피난 정권 아니에요? 한나라 망하고 나서 저기 사천성에 세워진 정권인데 마찬가지로 남성이라도 북송이 멸망하고 뭐예요? 피난해서 세워진 왕조죠. 그러니까 상황이 비슷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 왜 어떤 생각했냐면 자, 왜 유목민족부터 이민족부터 우리는 왜 항상 당하고 살까? 그 이유는 뭐냐? 군사를 약하기 때문에 당한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얘는 내수 외양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상강오륜이나 이런 유교적 가치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다음 정통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명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해? 상강오륜을 바로잡고 유교적 명분을 잡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어떤 상황이나 실력보다는 중요한 게 뭐야? 명분이에요, 명분. 명분이니까 당연히 유교적 이 명분적 의식에 보면 위초고 중에 그래도 중상한의 120번째 아들 중에 하나인 그래도 핏줄인 누구를 볼 수밖에 없어요. 유비가 정통이 있다. 네, 한나라의 혈통을 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촉한 정통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지기의 사통이나 주위의 통강강문이나 나중에 이제 원 말기 때 쓰여진 나간중의 삼국지 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삼국지 연의에 보면 조조를 상당히 못된 놈을 그려놓죠. 유비는 되게 착한 놈을 그려놓고, 예. 그래갖고 이제 유비가 상당히 뭐 성인 군자처럼 이렇게 그렸는데 다 이런 것들에 영유돼 있다. 그래서 이제 촉한 정통론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통론과 관련된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진해 사마염이 나중에 이제 또 호족의 지지를 받고 위로부터 이제 성향을 받죠. 사마염은 누구의 손자죠? 그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사람 있죠. 사마중다의 손자예요. 그래서 사마이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사마사, 사마소, 그 다음에 거쳐서 아들 때 거쳐서 사마연이 진을 건국하는데 이 진은 나중에 동진과 구분해서 보통 서진이라고 해요. 서진. 그래서 이 사마연이 이제 위로부터 왕조 교체를 할 때 이 사람도 똑같이 선양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서진이라는 나라가 호족 연합정권이기 때문에 호족들의 이익을 국가 이익보다 더 우선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마연의 개혁 정책을 좀 볼게요. 전전제와 가전제를 실시했는데 이 전전제 가전제는 호조시와 연계돼서 호를 기준한 거야. 아까 지금 이제 얘기한 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점전제하고 가전제는 정가전제라고 이제 붙여서 영칭해서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다른 제도예요. 별개 제도죠. 전전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 자, 이것은 이제 대토지 소유와 농노에 제한을 하고 노비와 그다음에 농우를 제한을 했죠. 그래서 호족들을 제한을 하고요. 그다음 국민 전체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야. 남녀의 구분을 하고 남자는 70무, 여자는 30무, 간일품은 또 50경, 또 구품가는 10경. 그래서 남녀노소 관리들에게 땅을 나눠준 거죠. 근데 가전제는 뭐냐? 이렇게 땅을 나눠주면 땅에 열심히 일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 도망가 땅을 나눠주면. 그래서 의무 경작제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었고 남자가 지금 70무를 받았잖아요. 70무 중에 50무는 의무로 주고 경작을 해야 돼.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30무를 받았으면 20무 정도는 의무 경쟁.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의무 경쟁을 내야 돼요. 이게 가전제예요. 그래서 전전제는 대토지 소유와 국가의 토지, 그 국민들의 토지를 구분하는 그 내용이고요. 근데 가전제는 그 땅을 받았으면 그 땅을 중에 의무 경작지를 정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두 개 다른 제도지만 보통 우리는 정가점제라고 해서 영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호족대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국가재정 확충하고 농민생활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다. 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가전제에 관련된 내용은 그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문화적으로 보면 노장사상과 염세주의가 이제 확대됐다. 그 당시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노장사상과 염세주의가 등장을 했고, 이런 서진시대 때 이제 그 문화적 형태는 분위기는 나중에 남조까지 연결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오호가 쳐들어왔죠. 오호가. 이 오호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호자는 그 어떻게 써요? 호자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죠? 오랑캐 할 때. 예. 그래서 옛고자에다 이 고기 육자거든요. 그러니까 옛고기란 뜻이야. 옛고기 뭐야? 썩은 고기란 뜻. 예. 썩은 고기를 먹은 사람들. 그래서 되게 중국 민족들 보면 자기가 한번 당했던 나라들, 공격받은 나라들은 절대 좋게 평가 안 해. 항상 그 뭐냐면 이름을 안 좋게 붙여줘. 그래서 뭐 건육이라든지 개 같은 오랑캐라는 뜻이죠. 그 홍수원 노비 같은 놈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호자를 이렇게 붙이는데 오도 별로 좋게 안 좋게 본 거죠. 일종의 거기 보면 이제 홍로족, 선비족, 갈족, 저족, 강족 이걸 오라고 하는데 홍로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제 그 호안시대 때 남홍로와 북홍로가 분열돼 있었어요. 그래서 북홍로는 이제 예전 방언처럼 서진에서 혼주고 됐고 남홍로는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됐죠. 자, 선비족도 있는데 선비족은 5개 부족으로 나눠지죠. 그 중에 제일 이제 센 부족이 뭐냐면 탁발부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이제 관련된 부가 있어. 그 전현 후현을 세웠던 그 뭐냐면 모왕부가 있어. 이런 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족, 강족, 갈족 이런 게 다른 이제 홍로의 이제 별칭 다른 족속들이고 그 홍로의 한 파고요. 저와 강은 뭐냐면 오늘날 티베트 계통의 민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5개의 부족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갑자기 쳐든 게 아니에요. 이들은 후한 때부터 이 만리장성 이남에 있었던 민족들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하나 됐던 민족들이죠. 하나 됐던.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뭐 파랑의 난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이 틈을 노려가지고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비트포기에는 이런 왕조들 무슨 왕조라고 해요? 침투 왕조라고 하죠. 정복왕조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정복왕조는 만리장성 이북에 세워진 왕조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한 지역이나 전체를 지배했던 왕조들을 얘기한 거고, 침투왕조는 그 왕조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뭐예요? 만리장성 이남에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 된 상태에서 뭐냐면 국가가 건립된 거죠. 이걸 침투왕조에서 이제 후에 나타난 정복왕조와 구별을 좀 시키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5, 16국이 5가 쳐들어오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관충이라는 사람이 사형론을 주장했어. 이 사형론이 뭐냐면 지금 만리장성 안으로 너무 이민족이 많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야 된다. 잘못하면 이민족들이 이제 봉기할 수 있다. 이것이 일종의 사형론인데 이 강중의 사형론대로 됐죠. 그 당시에. 오늘날 이거 비슷해. 지금 뭐 유럽에 보면 난민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이는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강추의 사형론을 대비하자면 난민들 쫓아내야 된다는 거야. 난민들만 있으면 어떻게 뭐 일자리를 많이 상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라도 혼란하고 사회도 혼란하고 테러도 많다. 자, 하여튼 뭐 이런 비슷한 논리들을 이제 강추의 사형론이 이제 주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나라가 어느 정도 서진이라는 나라가 그 나름대로 정치가 잘 됐으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서진 안에서 이제 터져 나간 거지. 그때 이제 무슨 난이 나냐면 파랑자의 난이 나는데, 자, 이 파랑자의 난은 왜 일어났냐 하면 그 밑에 이제 사마연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등장했던 사람이 황제가 누구냐면 해제라는 황제가 있어. 해제.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멍청해. 그래서 그 숙맥이라는 말 있죠.
포리하고 이제 뭐냐면 그 콩나물도 구분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되게 멍청한데 그 부인이 좀 기가 세요. 기가 세가지고 그 남편 무시하고 이제 딴 남자하고 이제 노란하고 바람 피고 그런 가정에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그 파랑이 봉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파랑자의 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무제는 그 앞에 있었던 이제 그 사마연은 그 자기 아들들을 일종의 왕실의 울타리 삼는다고 해갖고 곳곳에 왕으로 봉해줬어요. 그래서 그들 일종의 번진호 삼았거든요. 예. 그래서 일종의 봉건제를 실시했는데 문제는 이게 하근이 커진 거죠.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파랑자의 난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제 서진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이 약해진 틈을 노려가지고 이민족들이 어떻게 봉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가의 난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 이제 유연이 이제 그 봉기를 하고 이때 서진 정권이 거의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남홍로의 이제 유총, 그 유연의 아들인 유총에서 서진이 완전히 멸망했다. 그리고 서진이 멸망하고 나서 그 서진의 일족들이 그 강남에 세운 왕조가 동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파랑자의 난과 영가의 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는 이 5회 침을 통해서 이제 5대 5 16국이 시작했고, 그래서 다민족 국가들이 형성하는 그 기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경계선이 동서에서 남북으로 이제 바뀌어졌다. 예. 그래갖고 이제 중국의 이제 경계선이 이제 그 남북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그 어디를 기준으로 그 보통 중국의 강남을 나누는 기준이 뭐죠? 뭐 양쯔강이라는 설도 있는데 되게 중국인들은 해이수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해이수를 기준으로 해서 강북과 강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북방 기병의 우수한 군사력 차이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제 북방 같은 유목민족들이 세웠기 때문에 기병들이 강해졌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관시켜서 보시면 되고, 이런 것도 이제 보면 되고요. 잠깐만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 펴볼까요? 자, 267페이지 펴보세요. 자, 30번 문제 볼까요? 30번. 다음 기획과 니은의 내용을 각각 두 줄이나 서술해보고 니은의 결과를 서술해보시오. 니은의 결과를. 자, 여기 보면 이제 병호제하고 그 다음에 둔전제 내용 있죠. 그래서 병호제, 둔전제 내용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병호제라는 것은 병력 확보를 위해서 모병과 투항병을 중심으로 세습적 병력의 의무를 지우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둔전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그 국가 땅을 주고 그들에게 세금이나 국력 자원을 그는 확보하려고 하게 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 그 당시 유민의 생활 안정과 안정한 국량 확보에 기여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중에 이제 그 전전제와 가전제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전전제는 두 가지가 있죠. 한전적 성격, 토지 소유를 이제 제한하는, 그리고 그와 더해서 서민들에게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제 토지를 지급하는 건데, 답안 내용에는 한정적 성격만 나와 있네요. 거기에 이제 더 추가하자면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그 전전제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토지를 지급하는, 그래서 남자에게 70무, 여자에게 30무, 그래서 간품에 따라 또 토지를 또 지급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가전제는 지급한 토지를 의무적으로 경작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간전제 실시 의의는 호환이 돼 방기됐던 손흥민의 국가 그 규제를 다시 시도했다. 그리고 그게 5세기 때 북의 군전제 모태가 됐던 제도예요. 또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때 정가전제 때 기준이 뭐죠? 사암인이 아니라 호를 기준으로 한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호조식과 같이 병행해서 했다.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 32번 문제 볼게요. 32번 문제 보면 서진의 무죄가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실시한 목적을 말해보고 호대 이 제도의 목적 문제점과 그 문제점 때 일어난 반란을 명칭 쓰시오. 자, 무죄는 위나라 멸망 원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위나라가 어려울 때 위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항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항실들에 도와줄 수 있는 보좌해 줄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했다 해서 자기 아들들을 일종의 번왕으로 임명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종친이라는 사람들은 동정의 양면이죠. 왜냐면 그 항시의 울타리 역할도 하지만 황제가 약할 때는 뭐예요? 또 일종의 경쟁자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뭐냐면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게 그 유명한 파랑자의 난이죠. 파랑자의 난.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그 역사적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명나라 때 있었죠. 명나라 홍무제는 항시의 울타리를 강하기 위해서 뭘만 했어요? 세왕제도를 실시했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방방에 세왕들을 임명했잖아. 근데 이 세왕들이 나중에 들고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난의 변을 일으켜서 영락제 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하다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257페이지. 자, 257페이지 1번과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것도 뭐 비슷비슷한 문제인데 자, 거기에 이제 그 기역, 파랑제의 난과 영가의 난 있는데 그 파랑제의 난은 아까 전에 설명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니은의 그 영가의 난 오가 만리장성 이남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역사적 의미 아까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서진정권의 와해와 오의 남침은 한민족 자체의 분열, 끊임없는 전란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한 정치적 사회적 실현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파랑제의 난이 중앙집권체제 항제에 뒤엎고 서진의 세망이 가져온 종실 내분을 한다면 영가의 난은 한제국의 구축해 놓은 중화질서를 무너뜨리는 호환체제의 연출이었다. 호환체제라는 것은 뭐예요? 그 오랑캐하고 한족이 같이 사는 체제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수당으로 연결되고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이런 혼란 속에 이제 유교주의 대신에 노장사상, 불교사상이 발달됐다. 유교는 현세적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뭔가 정신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혼란상을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고차원적 종교 형태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도교와 불교죠.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이 도교와 불교가 확산돼 나갔던 시기예요. 예,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2번은 보면 가에 들어갈 말을 쓰고 니은이 밑줄친 형상이 일어나는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그 기획과 관련된 민족 5개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강통이 아니라 강충이에요. 강충으로 곤치시고 거기에 가에 들어갈 강충이 주장한 게 뭐예요? 사형론이죠. 이들을 오랑캐들을 오족들을 오호들을 그 만리장성 이북으로 내쫓아 몰아내자. 자, 그래서 그 오호라고 하는데 오호는 아까 홍로 선비 저 갈 강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배경을 이제 보면 그들 원주민 만리장 밖으로 이주시켜 장래에 하근을 막아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오호가 민족의 이동이 됐고 그 당시 중국 내부에 상당히 들어왔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삼국의 분립과 서진의 짧은 통일 기간 동안 호족 세력들이 성장했고 그리고 귀족제 사회 추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호가 후한 말기 때부터 계속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이건 틈을 타서 거주를 했어.
그래서 점점 하나 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유연이라는 사람이 한을 세우거든. 한 56국대 첫 번째 이제 그런데 유연은 어떤 민족이에요? 남욱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욱노 하면 이제 유목민족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 유연은 하나 된 그 훅노족이야. 그리고 한이라는 것은 왜 국호를 이렇게 정했냐? 누굴 본받아서 되겠다. 한 유방을 본받아갖고 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반 정도는 뭐냐면 하나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인 2세대, 3세대 있죠. 이주민들. 한인 2세대, 3세대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한인이지만 실제 뭐야? 영어 사용하고 사고방식 미국식 사고방식 하잖아.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자, 북의 하나 정책과 선비족의 분열인데, 요게 좀 우리가 언제 시작했죠, 근데? 이게 애매한데, 왜냐면 이게 좀 길거든요? 여기서 이제 끊고, 다시 시작할게요.